부모님들, 혹시 내 자식 기 안 죽이려면 부모가 가진 걸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제발 그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노후 자금까지 털어 자식에게 쥐어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 남은 인생과 자식의 자립심까지 모두 불태워버릴 뿐입니다. 혹시 식탁 위에 자식의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습니까? 아버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평생 품위유지비 드리고 회사 상임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던 아들의 그 간절한 약속, 그 효도 각서 한 장이 35년 직장 생활의 피땀 어린 결실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처럼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그의 설날 아파트 거실 테이블 위로 커다란 노트북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평소엔 조용하던 큰아들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가족들 앞에 자리를 잡더니 마치 회사 보고회라도 하듯 무선 마우스를 꺼내 들었죠. 며느리는 부엌쪽으로 슬그머니 몸을 빼고 손주들은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온 집안을 감싸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들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아내는 제 옆에 앉아 손을 꼭 쥐었고 저는 그 손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국내 온라인 유통시장 전망이라는 제목 아래 형형색색 그래프들이 춤을 추더군요. 아들은 레이저 포인터까지 꺼내 들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커머스 시장은 연 15%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파란색 구간이 바로 제가 공략할 틈새 시장이에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와 그래프, 시장 분석 자료들이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가슴 한편에선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왜 하필 설날에, 왜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끄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사실 희망퇴직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기업 과장까지 올라간 아들이 그것도 40도 안 된 나이에 회사를 나왔다니요. 아내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회사에서 6년 동안 유통파트 책임자였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유통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매입부터 재고 관리, 온라인 마케팅까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감은 서서히 가라앉고 대신 묘한 기대감이 솟아오르더군요. 우리 아들이 그 큰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였다니 아버지로서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초기 자본금만 확보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거래처, 네트워크, 물류, 노하우, 이 모든 게 다 자산이에요. 첫 해 매출 목표 20억, 2년 차엔 5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들은 다시 노트북을 열어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었습니다. 필요한 초기 자본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입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돈이면 제 퇴직금 전부에 예금까지 털어야 하는 금액이었거든요. 아내는 제 팔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이미 아들의 눈빛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엔 진짜입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절 차례상도 아닌데 큰절을 올리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아버지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원금 2억 5천만 원은 딱 3년, 사업 자리 잡는 대로 3년 안에 전액 일시불로 상환하겠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이자 푼돈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낮게 해드릴게요. 매달 품위 유지비로 200만 원씩 드리고 회사 지분 40%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인데 설마 입싹 닫겠습니까? 법인 등기에 아버지 성함 올리고 상임고문으로 모실 건데요. 상임고문이라는 단어와 아들이라는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회사 다닐 땐 팀장까지밖에 못 올라갔는데 이제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 수 있다니요.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게다가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차용증 쪼가리를 들이미는 것도 야박해 보였습니다. 이제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 수 있다니요.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아버지 돈 한 푼도 날리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 걸고 하는 사업이에요. 저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계산을 되풀이했습니다. 2억 5천, 그 돈이면 우리 노후 10년은 거뜬한 돈인데 과연 아들에게 맡겨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아들의 그 진지한 눈빛, 체계적인 사업 계획서, 그리고 무엇보다 유통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이 모든 게 저를 믿게 만들었거든요. 명절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을 모두 해지하고 퇴직금 통장까지 털어 정확히 2억 5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는 은행원이 물었죠. 목돈이신데 어디 쓰실 거예요?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으니 조심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사업 자금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 돈으로 아들이 성공하면 우리 노후도 편안해지겠죠. 매달 200만 원씩 받으면 병원비 걱정도 없고 가끔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효도 이행각서라는 제목 아래 또박또박 문장들이 써 내려가더군요. 도장까지 찍을게요, 아버지. 아들이 자기 도장을 꺼내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히는 걸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우리 노후는 안전하구나. 저는 그 각서를 집에 가져와 코팅을 했습니다. 명함 크기로 오려서 지갑 안쪽 칸에 소중히 넣어뒀죠. 등산 모임에 나가서도 동창회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각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장이 됐어. 나는 대주주이자 상임고문이야. 친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각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복도 복이지라며 어깨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매달 200씩 받으면 우리보다 낫네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한 달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무실 계약했어요. 한번 구경 오세요. 강남 한복판에 오피스텔 2층 깔끔하게 꾸며진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유리문에는 K1 유통이라는 금박 간판이 붙어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직원 대여섯 명이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문님. 아들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가장 안쪽 가벽으로 만든 조그만 공간이 제 자리였습니다. 상임고문실이라는 명패까지 붙어 있더군요. 책상과 의자, 작은 사이드 테이블까지 갖춰진 그곳에 앉으니 마치 제가 정말 이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출퇴근 자유시고 급여는 품위 유지비로 매달 드릴게요. 아들이 새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K1 유통 상임고문 왕철수라고 적힌 명함을 받아들고 저는 벅찬 감동에 젖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양복을 차려입고 출근했습니다. 출근부에 도장을 꾹꾹 찍고 고문실에 앉아 신문을 펼쳐보거나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가끔 뒷짐을 지고 사무실을 한 바퀴 돌며 직원들 어깨 너머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자네 타자 소리가 너무 크네. 좀 조용히 칠 수 없나?
젊은 여직원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모님.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탕비실 앞을 지나다 커피가 떨어진 걸 보고는 아들을 불러 말했죠. 커피는 믹스로 바꾸게. 원두커피는 너무 비싸. 다 내 돈 아닌가?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회사에 제 돈 2억 5천이 들어갔으니 작은 것 하나까지 관리하는 게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오후 거래처 사람들이 미팅을 하러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는 슬쩍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이 회사 상임고문 왕철수입니다. 상대편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업이라는 게 말이죠. 술 한 잔 먹어야 터놓고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죠. 아버지 지금은 좀. 하지만 저는 뿌리치고 거래처 사람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날 미팅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발끈했습니다. 간섭? 내 돈 들어간 회사 감시하는 게 잘못이냐?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저는 매일 출근했고 여전히 직원들 사이를 오가며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대주주이자 고문인데 그 정도 권리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갑 속 효도 각서를 만지작거리며 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내 노후는 이제 안전하다. 아들이 잘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회사가 문을 연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죠. 아버지, 오늘 창고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에 뭔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나더군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승낙했습니다. 고문이라면 당연히 창고 점검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외곽의 물류창고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철제 셔터를 올리자 냉기와 함께 묵직한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쌓여있는 박스 더미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나, 둘이 아니라 1000장 가까이까지 빼곡하게 쌓인 박스들, 모두 같은 상표가 찍혀 있더군요. 이게 다 뭔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박스 하나를 열어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공기청정기였습니다. 그것도 중국산 저가 제품이더군요. 3월에 대량으로 들여왔는데요. 시장 반응이 안 좋아서.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박스에 붙은 라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입고 일자가 3달 전이었습니다. 3달 동안 이 많은 물건이 한 개도 안 팔렸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몇 대나 되는 거냐? 800대요. 대당 원가가 10만 원이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천만 원어치가 창고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다는 얘기였죠. 그것도 제 돈으로 들여온 물건이. 왜 이런 걸 그렇게 많이 들여왔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트렌드를 잘못 읽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대박 날 줄 알았는데 그새 경쟁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 버렸어요. 차가운 창고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박스 더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8천만 원, 그 돈이면 우리 노부부가 2년은 거뜬히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게 지금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다니.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말하지 않아야 할까? 그 고민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서서 이 물건들을 팔아야겠다고요. 아들도 젊은 애라 경험이 부족한 거겠죠. 제가 35년 직장 생활하며 쌓은 인맥이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초등학교 동창회 밴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친구들, 우리 아들이 유통사업 시작했어. 공기청정기 좋은 거 있는데 원가에 넘길게. 가족들 선물용으로 딱이야. 댓글이 몇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축하 인사였지만 구매 의사를 밝힌 사람은 없더군요. 저는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적극적으로요. 요새 미세먼지 심한데 건강 챙겨야지. 15만원짜리 10만원에 줄게. 한 대만 사줘. 그제야 친구 둘이 마지못해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등산 동호회 밴드에도 같은 글을 올렸죠. 반응은 더 차갑더군요. 철수야, 우리한테 장사하지 마. 누군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읽고 씹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제 돈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직접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지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고는 슬쩍 공기청정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애가 사업 시작했는데 물건이 정말 좋아. 자네 집에 하나만 놓아봐. 대부분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어떤 이는 요새 돈이 없어서라고 했고 어떤 이는 이미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팔아치운 게 20대 남짓이었습니다. 800대 중 겨우 20대. 그것도 반은 할인해서 팔았으니 남는 게 거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창 한 명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철수야, 그 공기청정기 불량품 아니냐? 틀어보니까 이상한 소리 나고 냄새도 나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들에게 전화했고 아들은 난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사실 비급 제품이에요. 검수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건데. 뭐?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비급 제품을 어급인 것처럼 속여서 지인들에게 팔았다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틀 뒤 또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미안한데 환불 좀 해줘. 우리 마누라가 쓰다가 두통 난다고 난리야. 그날부터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제품 불량, 환불 요청, 심지어 사기꾼이라는 욕까지 들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제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동창회 밴드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쪽팔려서요. 환불해 주느라 제 통장에서 100만원 넘게 나갔습니다. 아들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환불 못 해준다며 뒷짐만 지고 있었죠. 결국 제 돈으로 뒷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악성재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무렵 아들에게서 또다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세관에서 연락 왔는데 사무실로 급히 달려가니 책상 위에 세관 과태료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관세법 위반, 과태료 3천만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물건을 들여올 때 원산지를 속였고 관세를 적게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밀수였죠. 미친 짓을 했구나.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내버려두면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할 판이었죠.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요.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망하면 제 돈 2억 5천도 날아가는 거니까요. 저는 남은 예금을 털어 3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아내 몰래 적금을 깨고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서 겨우 채웠죠. 아들은 과태료를 내고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사정이 정말 안 좋아요. 이번 달만 품위유지비 못 드릴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던 약속은 어디 갔니? 제가 따지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 살리는 게 먼저예요. 나중에 몰아서 드릴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우연히 아들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무심코 보여준 화면이었는데 거기에 아들의 게시물이 있더군요. 제주도 바닷가를 배경으로 골프채를 든 아들의 사진, 호화 리조트 수영장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사진, 워케이션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올린 시각을 보니 바로 어제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품위 유지비는 못 준다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그래놓고 제주도로 호화 여행을 갔다니요. 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지금 제주도냐? 아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네. 거래처 접대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거래처 접대라고요? 골프 치고 수영장에서 놀면서 무슨 접대를 합니까? 제가 따지자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면서 왜 자꾸 간섭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 돈 3천만 원으로 과태료를 내고 제 돈으로 불량품 환불해주고 그 와중에 아들은 제주도에서 놀고 있다니. 지갑에서 코팅된 효도 각서를 꺼냈습니다. 매월 25일 품위 유지비 200만 원 지급. 글씨가 희미하게 보이더군요. 아니, 제 눈에 눈물이 고여서 그렇게 보인 걸 수도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사가 궤도에 오르면 그때는 달라질 거라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효도 각서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해 6월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화장실 가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이상하게 아내가 돌아오지 않더군요. 몇 분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을 켜자 아내가 변기 옆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보였죠. 얼굴 한쪽이 축 늘어져 있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소리를 질렀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초점이 없더군요. 손을 잡으니 한쪽 팔에서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반대쪽 팔은 맥없이 축 늘어졌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기다리는 10분이 연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은 땀으로 흥건했고 입술은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골든타임을 넘기긴 했지만 일단 수술부터 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예상 수술비가 1,500만원, 중환자실 입원비가 하루 100만원, 재활치료까지 합치면 매달 500만원은 좋게 들 거라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00만원, 아들한테 준 돈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여유가 있었을 텐데. 수술실 앞 긴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신음소리,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계속 바지에 문질러야 했죠. 5시간 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우반신 마비가 올 수 있고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도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습니다. 아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모습은 온갖 선과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은 창백했고 모니터에선 심전도가 규칙적으로 깜빡거렸습니다. 원무과에서 수술비 납부 안내가 왔습니다. 1,500만원 일주일 안에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더군요. 병원비가 필요하다. 1,500만원만 좀. 그제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사에 물건 대금 막느라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는데 돈이 없다니요? 그럼 어떡하라고? 당장 다음 주까지 내야 한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결국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200씩, 300씩 모아서 겨우 1,500을 채웠습니다. 고개를 조아리고 빌었죠. 나중에 꼭 갚겠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아내는 한 달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밀려오는 청구서가 저를 짓눌렀죠. 입원비 200만원, 재활치료비 200만원, 약값에 간병비까지 합치면 매달 500만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2개월쯤 지났을 때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빌린 돈도 다 써버렸고 더 이상 손 벌릴 곳도 없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는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보호자님, 이번 달 병원비가 아직 미납이신데요. 매일 아침 그 전화를 받는 게 공포였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했죠. 어느 날 밤 아내 병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도 저렇게 불 켜진 곳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병원 신세를 지고 있구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집을 팔아야겠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시세가 3억이었는데 금매로 내놓으니 2억 7천에 계약이 됐습니다. 손해를 보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사 갈 집을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빌라촌이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 2층 투룸이었습니다. 복도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지금의 저에겐 이것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30년 살던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저 문 안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였고 퇴직 후에도 편안하게 늙어갈 줄 알았던 집이었죠. 이삿짐을 다 풀고 나니 오후 5시였습니다. 빌라 2층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좁은 골목, 주차된 차들, 저 멀리 보이는 공장 굴뚝.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죠. 하지만 위안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 정확히 2억 5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 돈이면 아내 병원비를 10년은 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통장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당신 병원비 댈게. 걱정 마.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사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빌라 앞에 차를 세우고 계단을 올라오더군요. 아버지 이사했다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들은 좁은 거실을 둘러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차 한잔 하자며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집 파신 거 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집 팔고 남은 돈이 좀 있으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그 돈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나 나와요? 1년에 100만원? 200만원? 매달 병원비 500씩 나가면 몇 년 못 가요. 아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 돈 저한테 투자하세요. 제가 그 돈으로 물건 떼다가 수익 내서 매달 엄마 병원비 500만원씩 회사 경비로 처리할게요. 평생이요, 평생.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번엔 병원비 한 푼 안 줬으면서 이제 와서 평생 대주겠다고요? 원금은 절대 안 건드려요. 그 돈은 아버지 노후 자금이니까요. 저는 그냥 그 돈을 굴려서 수익만 내는 거예요. 원금 보장에 수익금까지 이게 진짜 엄마 살리는 길입니다. 아들의 목소리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 돈은 내 엄마 병원비야. 절대 못 줘.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계산해보세요. 2억 5천을 그냥 쓰면 5년이면 바닥나요. 하지만 저한테 맡기시면 매달 500씩 받으면서도 원금은 그대로예요. 어느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지난번엔 병원비 안 줬잖아. 제가 따지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땐 정말 회사 사정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자본금이 확실하게 있으면 장사가 돼요. 아버지, 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누워있고 저는 빌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건이 있다. 계약서를 써라. 매달 500만원씩 병원비 지급, 원금 보장, 이걸 법적 문서로 만들어. 아들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내일 당장 변호사 통해서 계약서 만들게요. 이틀 뒤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A4 용지 석 장짜리 투자 계약서였습니다. 온갖 법률 용어로 빼곡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투자금 2억 5천만 원, 매월 병원비 500만원 지급, 원금 보장. 아들이 도장을 찍고 저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아들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엔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괜찮겠지. 계약서까지 썼으니 괜찮겠지. 그날 밤 빌라로 돌아와 텅 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잔액 70만원. 30년 직장 생활의 결실이 이제 7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쓴 지 2개월 뒤 아들은 약속대로 병원비를 보내왔습니다. 통장에 500만원이 찍힐 때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역시 제대로 된 계약을 하니 아들도 달라졌구나. 이번엔 진짜 믿어도 되겠구나. 아내는 재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오른팔은 여전히 힘이 없었지만 말은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어주는 아내를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나아지게 해주겠다고요. 그런데 석 달째 되던 달 병원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5일이 지나고 27일이 되어도 입금이 없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안 들어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들려온 목소리는 피곤에 젖어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내일 보낼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돈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저는 하루에 대여섯 번씩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거나 지금 바빠서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제가 가진 70만원으로 우선 일부를 냈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미뤘습니다. 원무과 직원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병원비를 구하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간병인을 쓸 돈이 없었습니다. 하루 15만원씩 하는 간병비가 한 달이면 450만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저는 병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직접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낮엔 아내의 식사를 챙기고 밤엔 2시간마다 일어나 체위를 바꿔줘야 했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요. 잠은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붙이면 금방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깨어나야 했죠. 2주일쯤 지나자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웠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엔 시퍼런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화장실.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아내 침대로 다가갔죠. 또요? 아까 1시간 전에 갔다 왔잖아요.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미안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한쪽 팔로 아내의 등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려 했죠. 피곤한 탓인지 평소보다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얼른. 아내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비된 오른쪽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초조하고 짜증이 나서 좀 더 힘을 주어 아내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발이 침대 다리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균형을 잃었죠. 아내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 세게 잡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앗! 아내의 비명과 함께 둘 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아내 위로 넘어진 겁니다. 그 순간 들려온 소리.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한 잊을 수 없는 그 소리.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귓가에서 터진 비명은 제 영혼까지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지만 아내는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파. 다리가.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죠.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곧이어 의사가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가 다그쳤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으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화장실 데려가려다가 의사는 아내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야겠습니다. 골절이 의심됩니다. 응급실로 가는 침대를 따라가며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고통으로 이를 악물고 있었고 눈에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저는 그 안에서 원망을 읽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퇴골 골절, 그것도 뼈가 으스러지듯 부러진 분쇄골절이었습니다.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 부주의로 환자분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마비 환자를 이렇게 거칠게 다루시면 안 되죠.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부주의.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아내를 다치게 한 겁니다. 제 손으로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 수술비 1,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죠.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죽일 뻔했습니다. 제가.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걸어도 받지 않더군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자동응답 멘트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다쳤다.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 제발 전화 좀 받아라.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라도 설득하면 되지 않을까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며느리야, 엄마가 다쳐서 수술해야 하는데.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며느리가 끊어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돈이 없어요. 그이가 생활비 안 가져다 준 지 6개월째예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이는 요새 집에도 안 들어와요. 연락도 안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직전이에요. 그러니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수술비 1,500만원 언제쯤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 한가운데에서
70이 넘은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엇을 빌어야 할지도 모르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가. 아버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목소리에 술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웃음소리와 노래방 반주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엄마가 다쳐서 죽게 생겼는데?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랑 있어요. 나중에 병원 갈게요. 거래처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술 마시고 놀고 있다는 겁니까? 2억 5천을 줬는데도 병원비 하나 못 대주냐?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그 돈은 사업 자금이에요. 제 개인 돈이 아니라고요? 지금 정말 바쁘니까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제 마음이 깨지는 소리보다는 작았습니다. 결국 친척들에게 또 손을 벌렸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손뜻 나서지 않더군요. 지난번에 빌린 돈도 아직 못 갚은 상태였으니까요. 철수야, 미안하다.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1명, 2명 거절할 때마다 제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70이 넘어서 이렇게 손을 벌려야 하다니. 사흘 동안 20군데가 넘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겨우겨우 1,500만 원을 모았고 나머지는 원무과의 사정에서 분할 납부로 약속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움츠러들었고 제 손길을 피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떨어뜨렸잖아.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차가운 현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두 번째 수술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20만 원. 빌라 보증금 2천에서 시작한 돈이 어느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매달 병원비로 350만 원, 월세 3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아들은 두 번째 수술 이후로 아예 연락이 끊겼고 회사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정식으로 이혼 소송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일에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마저 등을 돌렸다는 사실보다 이제 정말 기댈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또 찾아왔습니다. 넉 달째 밀린 병원비가 2천만 원을 넘어섰다는 통보였죠. 보호자님, 이번 주 안으로 최소 절반이라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퇴원이라니요? 아내는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퇴원을 시킵니까?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고개를 조아렸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주인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월세가 또 밀렸는데요. 석 달째예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 드립니다. 월세를 낼 돈도 없었습니다. 빌라 보증금 2천만 원은 300만 원 정도 남아서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며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매물들을 찾아봤죠. 500, 700, 900 숫자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한 매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반지하 원룸. 사진을 보니 창문은 천장 가까이 붙어 있었고 방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다음 날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좁은 골목 끝 계단을 내려가니 녹슨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7평입니다. 혼자 사시기엔 딱이죠.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했고 바닥은 습기로 눅눅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뿐이었습니다. 화장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개인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방 안에 붙은 좁은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가 전부였습니다. 휠체어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는 크기였죠. 아내가 휠체어를 탑니다. 이건 좀. 중개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격에 이것도 괜찮은 겁니다. 요즘 300에 방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저는 다시 방을 둘러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어둡게 깜빡거렸고 벽 모서리엔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내와 살아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이사했습니다. 이삿짐은 없었습니다. 빌라에 있던 가구들은 다 두고 왔죠. 어차피 반지하 쪽방엔 들어갈 공간도 없었으니까요. 아내를 병원에서 데려오는 날 택시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휠체어 어떻게 내리죠?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안고 내릴게요. 아내를 업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내의 몸이지만 계단을 내려가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후들거렸죠. 철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아내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접이식 매트리스를 폈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울 침대의 전부였죠. 잠깐만 참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아질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소음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쓰레기 수거차의 덜컹거림. 지상 빌라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었죠. 새벽녘 아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물었지만 아내는 계속 기침만 했습니다. 습한 공기 탓인지 곰팡이 냄새 탓인지 아내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해가 들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라서 빛이 창문 위쪽으로만 스쳐 지나갔죠. 형광등을 켜야 신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주일쯤 지나자 아내의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욕창이 심해진 겁니다. 엉덩이와 등, 뒤꿈치에 생긴 상처에서 진물이 흘렀고 그게 썩는 냄새를 풍겼죠. 약국에서 산 연고를 발라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에 5-6번씩 아내의 자세를 바꿔주며 버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방 안은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살이 썩는 냄새, 곰팡이 냄새, 습한 공기의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창문을 열어도 바람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하루 종일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아내를 돌보는 일만 반복하다 보니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푹 꺼졌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실수로 매트리스에 소변을 봤습니다. 빨래를 해야 했지만 기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를 옆으로 밀어놓고 젖은 부분에 수건을 깔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아내가 작게 울먹였습니다.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번 이러면 어떡하라고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자책했습니다. 왜 아내한테 화를 내는 걸까? 이건 아내의 잘못이 아닌데. 미안해요. 내가 미쳤나봐. 사과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죽어버릴까? 우리 둘 다 그냥 죽어버릴까? 어둠 속에서 아무도 제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힘겹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가락에서 희미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퇴직금이랑 집 판 돈 있잖아요.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한테 주지 말고 우리가 쓸 걸 그랬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눈에서도 제 눈에서도 당신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꽃구경이나 다닐걸.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혼자 두고 가서.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내의 몸이 제 품에서 떨렸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지만 아내는 이미 지쳐서 눈을 감았습니다.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축축한 시멘트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게 제 심장의 차가움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구두 소리, 등교하는 운동화 소리,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하방 안에 우리는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3억짜리 아파트에서 2천짜리 빌라로, 그리고 이제 300짜리 반지하 쪽방까지. 모든 게 아들을 믿었던 제 잘못이었습니다. 300만원짜리 쪽방에서의 삶이 석 달째 접어들었을 무렵 저는 매일 오전 11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가 11시 30분부터 밥을 나눠줬거든요. 그날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밥 타러 다녀올게요. 아내는 누운 채로 가늘게 대답했습니다. 다녀오세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약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게 단지 피곤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어봤습니다. 미열이 있는 것 같았지만 요새는 늘 그랬죠. 금방 올게요. 문을 잠그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11월 중순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외투깃을 세우고 급식소로 향했죠. 급식소엔 이미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나이든 노인들이었고 몇몇은 노숙자처럼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줄 맨 뒤에 섰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여기서 마주친 분이었죠. 네, 오늘도 왔습니다.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줄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배식대 앞에 서자 자원봉사자가 스티로폼 도시락에 밥과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계란말이 한 조각. 감사합니다. 도시락을 받아들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아내 목까지 하나 더 달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개가 원칙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바나나 우유가 진열대에 보였거든요. 하지만 주머니를 뒤져봐도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쪽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풍경인데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죠. 철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여보, 밥 가져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아내는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요. 평소처럼 잠들어 있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코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심폐소생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가슴을 눌렀지만 앙상한 갈비뼈만 손끝에 느껴졌죠.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요. 아내의 몸은 이미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을 품에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보니 뭔가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펴보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어디선가 숨겨뒀던 돈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밥 사 먹으라고, 과자라도 사 먹으라고 마지막 힘을 다해 이 돈을 손에 쥐고 있었던 거죠. 10,000원짜리 지폐를 보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은 죽는 순간까지 나만 걱정했구나. 결국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이 아내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하신 지 4시간쯤 된 것 같습니다. 4시간. 제가 급식소에 밥 타러 간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없는 동안 이 차디찬 방 안에서 혼자 숨을 거둔 겁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네요.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텅 빈 방에 메아리 쳤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시내에서 가장 저렴한 장례식장을 알아봤습니다. 3일장 기본 패키지가 250만원, 빌릴 곳도 없어서 결국 남은 쪽방 보증금을 깨서 마련했습니다. 장례식장 지하 1층 가장 구석진 곳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영정사진은 아내가 건강하던 시절 찍은 사진을 골랐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 몇몇과 옛 동네 이웃들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빈소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넷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양복을 빈틈없이 차려입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들은 공손하게 인사하고는 빈소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문객용 의자가 아니라 조의금 접수대 바로 옆이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캐피탈 해수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 제가 되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께서 저희 회사에 빌린 돈이 있으십니다. 원금만 5천만 원이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게 무슨... 회사 물건을 담보로 잡고 빌려드렸는데 상환이 석 달째 안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협박하는 투가 아니라 마치 업무를 보고하듯 담담한 어조였죠. 여기가 장례식장인데 무슨 짓입니까? 제가 소리를 높이자 남자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소란 피울 생각 없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겠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 중 한 명이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치 상주처럼 행동했습니다. 조문객이 조의금 봉투를 내밀면 그들이 받아서 접수대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방명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달려가서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남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받을 돈을 받는 겁니다. 아드님이 안 갚으시면 이렇게라도 받아야죠. 조의금을 가로채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소리쳤지만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 부르시렵니까? 그럼 아드님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감옥 가셔도 괜찮으시면 부르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꼴이야? 아들이 사업 말아먹었다며? 장례식장에 사채업자까지 오다니 집안 꼴 좋다. 귓속으로 속삭임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빈소 구석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거기 쪼그리고 앉아있던 사람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5천만 원을 빌렸어?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제가 소리치자 아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가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준 5억 원, 그 돈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썼다는 얘기였죠.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조의금 접수대로 갔습니다. 들어온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들을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다가가 봉투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남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세어봤습니다. 600만 원 정도 되네요. 나머지 4,400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천천히 받으시죠. 발인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봉투를 챙겨 들고 빈소를 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장례식마저 이 꼴로 만들어서. 방 한구석에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빈소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조문객들도 다 돌아갔고 아들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제게 원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내가 쥐고 있던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지폐를 펴서 영정사진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남은 전부예요. 10,000원. 30년 인생의 결산이 10,000원이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영구차가 장례식장 앞에 섰고 아내의 관이 천천히 실렸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인 관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정말 마지막이구나. 화장터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친척 몇 명과 조문객 서너 명이 전부였습니다. 버스 맨 뒷자리에 아들이 앉아있더군요. 어젯밤 어디서 잤는지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죠. 버스가 출발하고 도심을 빠져나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보험금 얼마나 나와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엄마관이 저 앞에 실려가고 있는데 보험금 타령입니까?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지금 정말 급한 불만 끄면 회사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억 원을 줬는데도 모자라서 이제 엄마 보험금까지 노린다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버스 안에 찰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앞자리에 앉았던 친척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자식이 아니야. 그냥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야. 아들은 뺨을 움켜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죽은 지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보험금 생각을 해? 내가 사람이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 안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오늘부로 너랑 난 남이다.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입 닥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저는 버스 앞쪽으로 걸어가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자식을 때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쇠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으며 바닥을 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 혼자 보내서 미안해요. 뒤에서 아들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시간 뒤 아내의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사각 상자 안에 아내의 전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하고 나오는 길, 아들이 멀찌감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습니다. 따라오지 마. 차갑게 말하고는 다시 걸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쪽방 보증금 300만 원도 장례 비용으로 다 날아갔죠. 주머니엔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짐 가방 하나를 들고 쪽방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입장료 10,000원이 아까웠지만 길거리에서 잘 수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옛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자네 앞으로 등기가 왔던데? 내가 대신 받아뒀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등기라니요? 국세청에서 온 거야. 뭔가 중요해 보이던데 어디로 보내줄까? 찜질방 주소를 알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친구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노란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증여세 과세 예고 통지서라고 적혀 있더군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내용물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증여 재산가액 금 5억 원. 증여세 산출세액 9,200만 원. 무신고 가산세 1,800만 원. 합계 납부세액 1억 1천만 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억 1천만 원이요? 저는 당장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아들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사업한다고 해서 잠시 빌려준 거요. 나중에 다 받기로 했단 말이오. 하지만 수학이 넘어 담당자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과 주고받으신 차용증이 있으십니까? 차용증? 부자지간에 무슨 차용증이야? 대신 효도 각서는 썼어. 효도 각서는 채무 관계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매달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받으셨나요? 원금을 갚겠다는 공증이라도 받으셨습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자는커녕 용돈 몇 번 받은 게 전부였으니까요. 담당자가 쐐기를 박더군요. 법적으로 차용증도 없고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도 없으면 이건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증여한 겁니다. 자식에게 5억을 공짜로 줬으니 세금 1억을 내셔야죠. 그게 법입니다.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집 팔아 자식 줬더니 자식은 도망가고 차용증 한 장 안 쓴 죄로 나라의 빚쟁이가 됐구나.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식에게 큰 돈을 줄 때 빌려준다는 말만 믿고 차용증 없이 송금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습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의 정 같은 건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서류만 볼 뿐입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1년 넘게 간직해온 이제는 세금 낼 돈도 못 되는 그 놈의 효도 이행각서가 보였습니다. 상임고문 위촉, 품위유지비 지급,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가 이제는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이때 독하게 마음먹고 공증받은 차용증을 썼더라면 적어도 나라의 빚은 지지 않았을 텐데. 각서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찢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종이 조각들이 수북이 쌓였죠. 벤치 옆 쓰레기통에 종이 조각들을 털어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효도 계약서? 그거 휴지 조각이었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 아들 이름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눌렀습니다. 연락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얘를 눌렀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에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 가방을 들고 찜질방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지하철 3호선 종점역 오후 5시에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수레에 택배 상자 10개를 싣고 개찰구를 빠져나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상자들을 다 배달해야 오늘 인건비 35,000원이 통장에 찍히니까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빌라를 올라갈 때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70대의 몸으로 하루 8시간씩 배달 일을 하니 무릎은 늘 시큰거렸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편의점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수레를 옆에 세워두고 주머니에서 1,500원을 꺼냈습니다.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었죠. 편의점에 들어가 가장 싼 라면을 골랐습니다. 1,200원. 뜨거운 물을 부어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카페가 보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떠들고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다 문득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도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었는데요. 제 집이 있었고 통장에 돈이 있었고 옆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쪽방도 나온 지 오래고 지금은 고시원 2평짜리 방에서 삽니다. 월세 28만원,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으로 쓰고 창문도 없는 방입니다. 국세청 독촉은 아직도 옵니다. 1억 1천만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입니다.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고 압류할 재산도 없으니 그저 서류만 쌓여갑니다. 아들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이혼했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들었고 손주들도 만나지 못합니다.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컵라면을 다 먹고 국물까지 마셨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덮였습니다. 이게 오늘의 저녁이자 하루 중 유일한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고시원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버스비 1,400원이 아까웠지만 걸어가기엔 너무 멀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해 2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엔 라면 냄새가 가득했고 어디선가 게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방은 201호, 문을 열고 들어가니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갈아야 하는데 귀찮아서 그냥 뒀죠.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자식이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를 보여줘도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절대 퇴직금을 통째로 주면 안 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관리해 주겠다며 집 한 동까지 달라고 하거든 더더욱 주지 마십시오. 그 돈 쥐고 계셔야 간병인 쓰고 좋은 병원 가고 남은 생을 대접받으며 사십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식 믿고 돈 건네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효도 계약서? 그거 휴지 조각입니다. 자식 마음이 변하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저처럼은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경종이 되었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노후 자금은 내가 지킨다. 말하는 대로 쓰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스스로 건강하게 존엄하게 늙어가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깨달음의 노후가 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